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만날 인연은 언젠가는 만난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꼭 남녀 간의 인연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든 또는 연인 사이든 헤어질 인연은 헤어지고 만나게 될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 말입니다. 저는 워낙 팍팍하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꿈 같은 얘기는 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필연적인 인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의 인생을 180도 바꿔준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줄곧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주 어릴 때가 기억은 전혀 없지만 태어났을 때는 아빠랑 같이 살았다는 말을 엄마에게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슨 사연인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멀리 계시다는 말을 했을 뿐 아빠에 대한 말을 극도로 아끼셨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른 상황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낀 건 초등학교를 가서부터였는데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과 아빠가 없는 가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빠 없는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지만 은근히 저를 또래 집단에 끼워주지 않고 따돌리는 듯한 분위기는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그리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철들기 전에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말도 간혹 했어요.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가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렴풋이 알 때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내 처지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뭔가 상처를 받기도 했고 소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어릴 때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언제 와? 이런 식으로 가벼운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질문에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셔서 나중에 우리 희연이 크면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며 둘은 뭉술하게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점차 아빠에 대한 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왜 나는 아빠가 없는 거지? 우리 아빠는 왜 나랑 엄마를 그냥 두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엄마 말로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와 엄마를 힘들게 살게 하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처음 진지한 마음으로 아빠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엄마랑 아빠는 혹시 이혼한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근데 왜 나는 아빠 이름도 몰라야 하고 얼굴도 몰라야지?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 같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 혹시 친구들이 너 아빠 없다고 놀리니? 엄마가 학교 한번 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나 혼자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 아빠가 있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몰라야 되나 해서 아빠가 어디 있으면 엄마랑 나를 왜 찾아오지 않는 거야? 혹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게 엄마의 실수라던가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제 말에 얼굴이 좀 복잡해 보였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의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기에 엄마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연아,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절대로 실수로 나온 아이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야. 지금은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고 이해할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줄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빠가 있으면 엄마랑 나랑 이렇게 살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 난 이제부터 아빠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할 거야. 됐어.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노래보다 성숙했던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걸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엄마 반응으로 봐서는 분명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기에 그냥 거기서 궁금함을 적기로 마음 먹었고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늘 바쁘게 사셨고 항상 일을 하셨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갈 때쯤에는 전에 살던 방 한 칸짜리 반지하에서 방 2개 빌라로 이사도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리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용돈은 받아도 잘 못 썼어요. 저는 늘 돈 벌궁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또래 친구들은 PC방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몰려다니며 어울렸지만 저는 그렇게 외로운 학창시절을 거치고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그런 무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다시 한번 진창에 처박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든든하게 보험을 들어놓으신 게 천만다행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암이라는 병은 진단받는 순간 돈이 드는 병이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스스로 항암까지 잘 견디셨어요. 하지만 일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교 학비를 고스란히 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마트 주차 요원이며 호프집, 식당, 커피숍 등등 수업 듣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아르바이트로 채워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은 엉망이었고 결국 중간에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휴학까지 해야 했습니다. 휴학해서 어떻게든 목돈을 모아 학비랑 생활비를 해결해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2탕 3탕을 뛰어도 엄마 병원비까지 감당하는 건 역부족이더라고요. 엄마는 몸이 아프면서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셨고 하루 걸러 하루 눈물 바람이셨습니다. 제일 예쁜 나이에 엄마 때문에 고생만 하고 혜연아 힘들지. 어떻게든 졸업은 휴학 안 하고 시키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얼른 나아야 하는데 어쩌지? 이번 항암 끝나면 엄마도 할 수 있는 일 찾아볼게. 엄마는 몸 생각만 해야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까지 엄마가 나 길러주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엄마 보살펴줄게. 지금은 돈 걱정하지 말고 엄마 낳을 생각만 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현실이 참 팍팍하긴 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큰 돈을 주는 일자리는 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도 생활비에 엄마 병원비를 하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혼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맘속에 불만만 갖고 살았지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엄마를 힘나게 할 걸 그동안 너무 대충 산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제 철들고 있어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한테 내가 왜 미안해? 라고 물으셨지만 엄마가 미안하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엄마가 빨리 나와서 우리 딸이 시집가기 전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 우리 말 나온 김에 이번 마지막 탕험 끝나면 제주도 갈까요? 우리 한 번도 여행 간 적 없잖아요. 말 나온 김에 가자. 엄마 컨디션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꼭 엄마랑 여행을 가야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항암 끝나고 체력이 좀 나아졌을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 여행 경비를 마련해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릴 때 가까운 놀이공원에 간 적은 있지만 남들처럼 여름을 피서 한 번 간 적 없었던 저는 엄마랑 여행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도 아마 마음 편히 여행 간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말 콩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엄마의 제주 여행이었고 다음에는 해외로 가자는 약속도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슬프게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제주 여행이 엄마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으로 남았거든요. 엄마는 스스로 항암까지 하셨지만 2년 후 제가 졸업반일 때 암이 재발했어요. 암이 얼마나 무섭냐면 순식간에 간과 폐로전이 된 남은 엄마의 생명을 빠른 시간에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엄마 병시중 때문에 취업도 포기하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재발하고 1년도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빈소는 텅텅 비었어요. 그나마 대학 때 친구들 몇몇과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 직원과 사장만이 다녀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크면서 외가족 식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누가 찾아온 적도 없었기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딱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지낸 지인 몇 분이 다였어요. 그분들 도움과 생전에 엄마가 남겨놓은 얼마간의 돈으로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정말 세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정말 달랐어요. 아팠던 엄마였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하나뿐인 기댈 구석이었으니까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하는데 엄마는 사치품만 하고 없더라고요. 그 나이에 남들 다 있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하나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펜던트에 한자가 새겨진 특이한 디자인의 금목걸이 하나를 남기셨더라고요. 엄마 오심에 쓰던 물건은 정리했지만 이상하게 그건 남기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유품 중 제가 간직하고 싶다는 느낌이 든 물건이라 그날부터 저는 쭉 엄마가 남긴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생활했습니다.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마냥 넉놓고 지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아직도 갚아야 했고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든 그 시기에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연애는 심신이 약할 때 하는 게 아니라지만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알던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때 기댈 곳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25 목도로 연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줄 몰랐어요. 그냥 저를 좋다고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었던 저에게 어쩌면 그때 제일 힘이 돼주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저와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은 식품 관련 대기업 계열사에 합격했습니다. 반면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서울이라는 곳에 수많은 회사가 있어도 나 하나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게 참 굉장히 척을 푸는 일이었어요. 그때 마침이라는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씨, 아는 지인이 강남에 카페 체인점을 오픈했는데 믿을만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때요? 생각 있으면 한번 이력서 넣어봐요. 내가 이거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그때는 딱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돼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이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마음이 조급했어요.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인 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정규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 카페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나다 한들 현실적으로 저는 부모 형제 하나 없는 혈혈단 신천의 고아였습니다. 그렇다고 학력이나 직업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어서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마냥 연애만 생각하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작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자격지심이라면서 자기 부모님은 저를 보면 좋아하실 거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자고 저를 졸랐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갈까? 우리 사귄 지 이제 3년 넘었잖아. 연애 오래 해봤자 길거리에 내버리는 돈만 많고 너랑 나랑 빨리 결혼해서 같이 자리 잡는 게 좋을 듯한데. 내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잖아.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친정에 없는데 오빠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사람은 괜찮으면 다 오케이 하실 분들이야.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 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큰 맘 먹고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는 대번에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가족이 저를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그 사람 엄마는 저에게 대놓고 자기 집 귀한 아들을 뺏어가는 도둑년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앞에서는 저에게 예의를 갖춰주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랑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기왕 인사하러 온 거니까 밥 맛있게 먹고 가. 하지만 결혼은 안 돼. 나는 내 아들 사위 대접해줄 사람 없는 그런 집안에는 절대 창가를 못 보내요. 그러려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지금 나이 겨우 30이야. 주변에서 산자리 들어오는 것만도 일주일에 서너 개는 된다니까. 이 자식이 지금은 아가씨한테 눈이 멀어서 현실을 모르는 거지. 나중에는 결혼 못하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걸.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 알지. 아가씨도 분명 아가씨한테 어울리는 짝이 있을 거야. 코아는 코아끼리 결혼해야지. 안 그래? 짧은 시간 저에게 속사포로 쏟아내는 그 사람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리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저는 얼마 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해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바로 접어버리기에는 그 사람도 저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헤어지자는 말에 그 사람은 당연히 저를 붙잡았고요.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것과 결혼을 반대하는 걸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도 아마 집에서 시달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저는 진지하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했어요. 이별을 납득하지 않길래 저는 그 사람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가족도 없는 고아라는 거 당연히 싫으실 거야. 그래도 우리가 계속 설득하면 결국은 받아들이실 거야. 너는 왜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해? 고아는 고아끼리 결혼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격지심만으로 일하는 건 아니야.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나 싶어. 나는 모멸감을 견딜 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저는 아마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포기가 되더라도요. 나는 앞으로 결혼이라는 건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 뒤 남자친구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당연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빠진 채 하루를 보내기도 했고 일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는 계산 실수를 하기도 했고요. 직장에서도 저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게 티가 났는지 다른 직원들이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눈치를 보기도 하고 배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 차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처음 사귄 남자와 헤어진 거 이렇게 티내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정신 못 차리고 다니다가 제가 그만 큰 사고를 한 번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중년 아주머니 두 분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주문을 아메리카노로 하시면서 우유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카페라떼라는 메뉴가 있으니 그걸로 시키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넣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카페라떼를 주문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제 대답을 듣더니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이러는 겁니다. 뭐, 우유 조금만 넣어주면 되는데